첫째 강민호는 결혼하자마자 집 한 채 사달라고 난리를 쳤습니다. 집값이 오르네 마네해서 불안하다면서요. 둘째 강현도는 사업하고 싶다며 돈 빌려달라더니 1년도 안 돼서 문 닫고도 엄마 미안해요 한마디로 끝이었습니다. 막내 강준서는 그래도 정이 많은 줄 알았는데 그놈도 유학 간답시고 남은 노후 자금까지 다 긁어갔습니다. 결국 1년도 못 가서 짐 싸들고 돌아오더니 지금은 우리 집에 처박혀서 취업도 안 하고 눈치만 줍니다. 이쯤 되면 사람이라면 깨달아야 하는데 저도 참 바보 같았던 겁니다. 그때까지도 그래, 내 새끼니까. 이번만 도와주자 이런 미련을 떨치지 못했으니까요. 근데요, 그 미련이 어느 순간 저희 부부를 서서히 집어삼키고 있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까지 다 퍼줬는데 돌아온 건 고맙다는 말이 아니라 더 많은 요구뿐이었으니까요. 이젠 생활비는 당연히 부모가 보태줘야 하는 줄 압니다. 자동차세도 손주 학원비도 조리원비까지 저희 부부 통장은 놈들한테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는 ATM 취급이 됐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요? 사연자 이정자님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오늘의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사연 들으시기 전에 구독을 누르시면 건강과 평안을 얻게 되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정자입니다. 제 나이를 말하면 제 얼굴이 더 초라해질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살아온 인생은 남들 보기엔 평범하고 고리타분한 인생일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언제나 하루하루가 치열했습니다. 시골에서 나고 자라 아무것도 없이 도시로 올라왔고 아무 연고도 없이 발붙인 곳이 지금까지 살아온 동네입니다. 제가 이곳에서 세 아들을 키우며 산 세월만 따져도 30해가 훌쩍 넘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제가 뭘 위해 살았냐고요? 당연히 자식들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일, 제가 먹고 싶은 것, 제가 쉬고 싶은 시간, 그런 건 애초에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아들놈들 밥 한 숟갈이라도 더 먹이고 좋은 학원 하나 더 보내주고 새 운동화 하나 더 사주려고 남편 이찬수와 둘이 아등바등 벌었습니다. 아들놈들 잘 키워서 나중에 허리 펼 날만 꿈꿨죠. 그래서 저희 부부는 쉬는 날도 없이 살았습니다. 남편은 공사 현장 돌며 허리 나갈 만큼 일했고 저는 새벽 시장에서 떡볶이 장사하다가 저녁이면 청소까지 뛰었어요. 그렇게 번 돈 한 푼 두 푼을 10원까지 모아서 아들놈들 입학금, 등록금, 학원비에 다 쏟아부었습니다. 그땐 그게 부모로서 당연한 거라 믿었으니까요. 근데요, 그렇게 평생 모아둔 게 뭐가 남았는지 아십니까? 지금 제 통장엔 남은 게 없습니다. 남편도 허리 수술 받고 일 못한 지 오래됐고요. 그렇게 사느라 저희 부부는 그 흔한 해외여행 한 번, 부부끼리 영화관 데이트 한 번 해본 적 없습니다. 아, 아니네요. 그나마 신혼 초 영화관에서 본 거 하나 있었네요. 그땐 남편이 손잡고 팝콘 사주며 웃던 얼굴이 떠오르네요. 지금이요? 그런 얼굴 본 지가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납니다. 부부끼리 말도 점점 줄고 아침이면 그냥 한숨만 나옵니다. 우리 둘만 남겨진 이 집이 너무 커서 울리는 소리도 어쩐지 싸늘합니다. 근데요, 그런 저희를 아들놈들이 어떻게 대하는지 아십니까? 마치 그동안 저희가 해준 게 당연했다는 듯 눈빛 하나 깜빡이지 않고 돈 얘기를 꺼냅니다. 첫째 강민호는 결혼하자마자
집 한 채 사달라고 난리를 쳤습니다. 집값이 오르네 마네해서 불안하다면서요. 그래서 결국 첫째 강민호에게 집 한 채를 사줬습니다. 시골서 올라온 저 같은 여자가 감히 집을 사줄 수 있었던 건 남편이 평생 허리 휘며 모은 퇴직금, 제가 오밤중까지 청소 돌고 나서도 남편과 쌈짓돈처럼 숨겨놓은 적금, 그걸 다 털었으니까 가능했죠. 집값 오르는 걸 막을 순 없었지만 우리 민호가 남들 눈치 안 보고 장가 가려면 그래도 부모가 해줘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 집, 서울 외곽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아담하고 오래된 아파트였지만 신혼집으로는 아까울 것 없었습니다. 민호와 그 여자의 민지도 처음엔 고맙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시작해요. 우리 평생 효도할게요. 그 입에 발린 말들이요. 그땐 그 말 한마디면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정말이지 그 애들 입에서 효도라는 말만 들려도 제 삶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그런데요. 그게 다였어요. 그 말을 들은 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집 사준 뒤로 그놈 집 문턱 밟기가 하늘의 별 따기더군요. 명절에도 못 오겠다고, 민지가 피곤하다고, 아기가 열이 있다고, 핑계만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어느 날이었습니다. 장에 갔다가 민호가 좋아하던 멸치볶음이랑 손주 먹이려고 사탕 고구마도 한 봉지 사고 된장찌개 거리도 챙겨 들고 큰 맘 먹고 그놈네 집으로 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는데 안에서 TV 소리, 애 울음소리 다 들리더군요. 누가 봐도 집에 있었습니다. 근데 문이 안 열리는 겁니다. 다시 전화를 했죠. 민호야, 엄마야, 문 열어봐라. 한참 후에 들려온 그놈 목소리. 참 살면서 그렇게 싸늘한 목소리는 처음이었습니다. 엄마, 지금 안 돼. 민지가 요즘 좀 예민하고 집도 정리 안 됐고 미리 말했어야지. 그 말에요. 제 입에서 처음으로 말이 나왔습니다. 민호야, 이 집 엄마가 사준 거야. 내가 문 앞에서 기다려야 하는 집이냐? 그놈 당당하게 이러더군요. 엄마, 이제는 저희 집이에요. 엄마 마음 알겠는데 다음에 좀 미리 연락하고 와. 그 말이 제 가슴팍에 돌덩이처럼 떨어졌습니다. 그 집, 제가 피땀 흘려 산 그 집, 제 손으로 키운 아들이 이젠 저를 문 앞에서 남처럼 돌려 세우는 그 집, 비닐봉지 안에 있던 멸치볶음, 고구마, 그날 그거 다 안고 말없이 돌아섰습니다. 현관문 안에서는 아이 울음소리, 민지의 웃음소리, TV 소리가 넘쳤지만 그 문 밖에 선 저는 그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귀가 멍해지고 세상이 조용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아무 힘도 없어져서 두 손으로 봉지 들고 터벅터벅 집까지 걸어왔습니다. 집에 와서도 남편 이찬수한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속으로 삼켰습니다. 삼킨 게 목에 걸려서 밤새 속이 쓰리고 눈물이 나지도 않았습니다. 며칠 뒤에 남편이 저를 빤히 보더니 묻더군요. 정자야, 민호네 집 갔다 왔냐?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 말 없이 마루에 앉아 담배만 연달아 피웠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민호 집 앞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안 했고 명절에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찾아가서 문전박대 당하느니 그냥 조용히 내 밥상 앞에 앉는 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보랑 둘이 고등어 한 마리 구워 먹고 된장찌개 끓이는 게 훨씬 편하고 덜 서러웠습니다. 민호? 그놈이 효도라는 말. 그날 이후로 한 번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놈 집 현관 앞. 제 마음 한구석에서 그 집은 이제 제게 철문으로 굳어버린 감옥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날 제 속에서 강민호라는 놈은 제 아들이 아니라 남의 집 아저씨로 바뀌어 갔습니다. 눈물도 한숨도 이젠 사치라는 걸 그때서야 배웠습니다. 기대 안 하면 평화가 찾아온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렇게 첫째 강민호에게 집 한 채 사줘놓고도 현관 앞에서 문전박대당했던 그날 이후로 제 마음속에서는 큰 놈은 지워졌습니다. 이제 둘째만이라도 엄마 마음 알아주길 바랐죠. 둘째 현우는 그래도 어릴 적부터 손이 빠르고 사람들하고도 금방 친해지는 성격이라 딱히 공부 욕심은 없었지만 기계 돌리고 손으로 만지는 일은 누구보다 잘했습니다. 그래서 그놈이 군대 갔다 와서 카센터 하고 싶다고 했을 때 저도 남편도 반대 안 했습니다. 우리 둘째 그래도 속 깊고 엄마한테만큼은 고마운 줄 아는 아들이라 믿었거든요. 근데요, 믿음이라는 게 참 허무하게 깨지더군요. 그때도 집안 통장은 말라붙어 있었고 남편 퇴직금도 이미 큰 놈 결혼할 때 다 들어간 상태였어요. 그렇다고 현우한테 미안하다고 못해주겠다고 입이 떨어지지 않더군요. 그래서 그놈이 겨우 용기 내서 엄마, 나도 이번엔 해보고 싶어요. 그 말했을 때 저는 그냥 눈 질끈 감고 남편 몰래 보험 2개 해지했습니다. 퇴직연금 일부까지 빼서 딱 1억 모아서 놈한테 줬죠. 현우야, 이거 진짜 엄마 아빠 마지막이야. 엄마는 너 믿는다. 이번만은 잘해보자. 그렇게 저는 마지막이라고 스스로 되뇌이면서도 어쩌면 잘 되기만 하면 엄마한테 밥 한 번 사주겠지. 그런 헛된 기대를 했습니다. 현우는 카센터를 차렸습니다. 이번엔 진짜 자신 있다고 밤낮 없이 일하더군요. 처음 몇 달은 정말 열심히 했어요. 애가 몸도 까맣게 타고 손에 기름때 묻히고 그래도 웃으면서 엄마, 나 드디어 처음 정산해봤어. 하면서 고기 한 근 사왔을 때 그날 얼마나 눈물이 났는지 모릅니다. 근데요, 그런 시간도 1년도 못 가더군요. 코로나니 불황이니 변명만 늘어놓으면서 카센터 매출이 떨어진다고 하소연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그래도 믿었습니다. 현우야, 괜찮다. 시간 걸려도 너는 잘 해낼 거야. 근데 그놈이 어느 날 갑자기 카센터 간판 내렸더군요. 엄마한테 말 한마디 없이요. 그 사실을 아는 것도 동네 사람들 통해서였습니다. 어머님 현우 가게 문 닫으셨더라. 그 말 듣고 저는 며칠 동안 현우 연락 기다렸습니다. 근데 안 오더군요. 결국 제가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현우야, 너 가게 문 닫았다며? 그놈, 처음엔 어버버 하더니 이러더군요. 엄마, 나 진짜 이번엔 될 줄 알았어. 미안해. 딱 그 2마디였습니다. 미안해. 될 줄 알았어. 그 한마디에
저는 아무 말 못하고 그냥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 이찬수도 저한테 뭐라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마루 한가운데 앉아서 둘이 말없이 빈 그릇만 바라봤습니다. 제 속에서 현우라는 놈도 그날 이후 내 아들이 아닌 듯 하나의 이름표만 남았습니다. 그놈이 그 뒤로 엄마 미안하다는 말 한 번 더 했냐고요? 아니요. 없었습니다. 그놈은 그날 이후로 엄마한테 무슨 빚진 사람처럼 피하기만 했습니다. 제가 준 돈? 1억이요? 아예 흔적도 없이 증발해버렸습니다. 다른 사람 같았으면 계약서라도 쓰고 차용증이라도 썼겠죠. 근데 엄마라는 이름으로 준 돈은 세상에서 제일 쉬운 돈이었나 봅니다. 받아놓고 아무런 책임도 미안함도 없는 돈. 그놈이 나중에 둘째 아이 낳고 조리원비 300만 원도 또 엄마한테 전화해서 도와달라고 했을 땐 제 속이 이미 바닥까지 내려앉아 있었어요. 그놈 목소리 듣는 것조차 이젠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남편한테도 말 안 하고 저 혼자 은행 가서 잔고 찍어봤어요. 통장엔 딱 관리비 밀릴 만큼 남아있더군요. 그래도 아들 낳았다는 그 말에 어찌 손 놔버릴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요. 그게 제 병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또 있는 돈 탈탈 털어서 200만 원 보내줬습니다. 100만 원 못 보내줘서 속이 미안하다고 제가 오히려 죄인처럼 미안하다 했어요. 그놈 고맙다는 말도 없이 딱 엄마. 역시 엄마밖에 없어. 그 말 남기고 그 다음 날부터 다시 연락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속에서는 현우라는 이름도 민호랑 나란히 죽은 이름처럼 흐려졌습니다. 막내 강준서는 그래도 정이 많은 줄 알았는데 그놈도 유학 간답시고 남은 노후 자금까지 다 긁어갔습니다. 결국 1년도 못 가서 짐 싸들고 돌아오더니 지금은 우리 집에 처박혀서 취업도 안 하고 눈치만 줍니다. 이쯤 되면 사람이라면 깨달아야 하는데 저도 참 바보 같았던 겁니다. 그때까지도 그래, 내 새끼니까. 이번만 도와주자 이런 미련을 떨치지 못했으니까요. 근데요, 그 미련이 어느 순간 저희 부부를 서서히 집어삼키고 있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까지 다 퍼줬는데 돌아온 건 고맙다는 말이 아니라 더 많은 요구뿐이었으니까요. 이젠 생활비는 당연히 부모가 보태줘야 하는 줄 압니다. 자동차세도 손주 학원비도 조리원비까지 저희 부부 통장은 놈들한테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는 ATM 취급이 됐습니다. 그동안 저희 부부는 아무 말 못하고 참고만 했습니다. 당신은 아무 말 없고 저는 그저 냉장고 앞에서 혼자 밥 짓고 국 끓이며 울적한 마음만 삼켰습니다. 어느 날은 밥상 앞에 앉아 남편 얼굴을 보는데 이 사람이 예전처럼 웃지 않더라고요. 웃음은커녕 밥 한 숟갈 떠도 힘겨운 얼굴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애들한테 다 줬는데 남은 게 뭐야? 그 한마디에 제 속이 쿡 내려앉았습니다. 그 순간 저희 둘 다 아무 말 없이 그냥 텅 빈 거실에 앉아만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죠. 이렇게는 안 되겠다. 더 이상 이렇게 당하고만 살다간
우리 둘 다 병 들겠다. 그렇게 제가 먼저 남편에게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우리 진짜 이제 다 내려놓자. 우리도 좀 살아보자. 그 말을 하고 나니 숨이 트였습니다. 여보도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고요. 그날 이후 저희 둘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요. 이제는 더 이상 퍼주는 인생이 아니라 거짓이라도 가난한 척하고 놈들에게서 벗어나기로요. 그게 거짓이 아니라 저희의 진짜 현실이라는 걸 놈들이 깨닫게 만들려고요. 그날 이후 저와 남편 이찬수는 밤마다 거실 식탁에 앉아 오래도록 말을 아꼈습니다. 말이 필요 없을 만큼 피로하고 한숨만 나오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정자야, 우리도 한번 해보자. 저는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 당신. 이제는 우리도 연극 한번 제대로 해보자고. 그 말에 남편도 씁쓸히 웃었습니다. 그 연극이 아니라면 당신 말대로 우린 이대로 병들어 죽을 거야. 그렇게 저희 부부는 연극 무대에 오르듯 계획을 짰습니다. 통장은 이미 바닥이었지만 그걸 최대한 비참하게 포장하기로 했습니다. 아들놈들 앞에서 한없이 초라하고 한없이 가난한 부모 노릇을 해보자는 거였습니다. 남편이 예전에 숨겨놓은 적금 통장도 몽땅 해약해서 전세 보증금만 겨우 챙겼고 등기부 등본까지 다시 뽑아 그놈들 앞에 내밀 자료도 준비했습니다. 남은 건 오직 우리 둘뿐이었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저는 큰아들 강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호야, 엄마가 좀 급한 얘기가 있어서 그러는데 이번 주말에 좀 와줄래? 무슨 일인데요? 이번 주 저희 애들 학원 스케줄도 빡빡한데. 그냥 엄마, 아빠 얘기 좀 하려고. 알겠어요. 최대한 가볼게요. 강민호는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바쁜 척, 쓸데없는 척, 귀찮은 척. 막내 강준서에게도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또 뭐해요? 회사가 지금 정신 없어서요. 잠깐만 와줘. 형도 오기로 했어. 알겠어요. 근데 올해는 못 있어요. 그 주말 새 아들이 모였습니다. 근데 분위기부터 싸늘했습니다. 누구 하나 웃는 얼굴이 없었고 막내는 스마트폰만 만지작거리다 고개도 들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니들 엄마랑 나 이제 정말 갈 데가 없다. 처음엔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얼굴들이 멍해졌고 서로 눈치만 봤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집은요? 그 집 대출에 밀려서 이미 정리했다. 통장도 다 털었고 지금은 진짜 남은 게 없다. 그 순간 공기가 갑자기 얼어붙었습니다. 첫째 강민호가 제일 먼저 헛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면 저희도 당황스럽죠? 당황스러울 거 없다. 그냥 앞으로 매달 생활비 좀 보태줘라. 생활비요? 응, 니들 셋이 30만 원씩만 줘도 우리가 버틸 수 있어. 그때 막내 강준서가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엄마, 저 지금 일도 불안정하고 진짜 힘들어요. 둘째 강현도는 아예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놈은 항상 계산이 빠른 놈입니다. 생활비를 준다는 말이 손해인지 이익인지 머릿속에서 재고 있었던 거겠죠. 결국 아무도 확답하지 않았습니다. 생각 좀 해볼게요. 이번 달은 좀 빠듯해서요. 다음 달에 봐서 연락드릴게요. 그렇게 저희 부부의 연극 첫 무대는 조용히 끝났습니다. 아니, 오히려 침묵이 그 어떤 대사보다 아프게 꽂혔습니다. 아들놈들은 핑계만 늘어놓고는 나가면서 인사 한마디 없이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그 문소리가 그렇게 크게 들릴 줄은 몰랐습니다.
남편이 조용히 제 어깨를 감쌌습니다. 정자야, 이게 답이었어? 맞아. 당신, 이제는 확실히 알겠지? 저놈들은 우리 필요 없어. 그 말을 하고 나니 웃음이 났습니다. 속이 다 시원하다는 게 이런 기분일까요? 한 방울의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남편과 저는 낡은 등기부 등본을 찢어버렸습니다. 이제는 놈들 걱정하던 집도 통장도 다 놔버리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 말고 거울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거기엔 평생 자식만 바라보고 산 엄마의 얼굴이 아니라 뒷모습만 쫓다 결국 벽에 부딪힌 여자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눈빛이 달라져야겠다고, 이제는 나도 나를 지키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먼저 큰 놈 강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속은 끓고 있었습니다. 민호야, 엄마가 말했던 생활비 말인데 다시 얘기해야겠다. 엄마, 우리 이번 달 진짜 빠듯하다니까요. 저희도 대출금에 애들 학원비까지 감당이 안 돼요. 그래? 그럼 이 집 말인데 아직 내 명의로 돼 있어. 팔기 전에 너한테 마지막으로 묻는 거야. 생활비 30만 원 못 내겠다면 이 집 그냥 부동산에 내놓을 거다. 강민호는 당황한 듯 말이 없더니 이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일단 이번 달은 어떻게 해볼게요. 다음은 둘째 강현도였습니다. 그놈한테는 목소리부터 단단히 바꿨습니다. 현우야, 너 그때 창업할 때 엄마가 1억 넘게 도와준 거 기억하지? 그 돈 아직 너한테 빚이다. 이자도 안 받을 테니까 생활비로 갚아. 매달 30씩. 너 그 정도 못하겠다는 건 아니지? 강현도는 기침 한 번 하더니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알겠어요. 계산해서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셋째 강준서. 그놈은 제일 말이 많지만 제일 책임이 없는 놈이었습니다. 유학까지 보내달라고 해서 남편이랑 둘이 노후자금까지 털어보낸 놈이니까요. 준서야, 너 유학 갈 때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돈 마련했는지 기억하지? 그때 생활비까지 보태준 거 다 합치면 7천 넘는다. 지금 와서 하나하나 따지기 싫다. 매달 30만 원, 네 몫이다. 네가 정 못하겠으면 내가 전에 너 등록해준 영어학원에 찾아가서 강사들한테라도 물어봐야겠어. 너 그거 원하니? 준서는 아예 말을 잃고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하더군요. 엄마, 죄송해요. 어떻게든 마련해 볼게요. 그날 저녁 남편 이찬수와 마루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둘 다 말은 없었지만 서로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이제 겨우 시작한 거라고. 자식들에게 다 퍼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받아낼 수 있는 것도 받아내고 우리 인생도 다시 살아보겠다고. 생활비가 통장에 들어오는 날 저는 처음으로 조용히 커피 한 잔을 내려 마셨습니다. 그 맛이 그렇게 쓰면서도 시원할 줄은 몰랐습니다. 며칠 뒤 저희는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고 작은 전세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그 집은 작고 조용했고 겨우 2칸짜리 방에 작은 부엌과 햇살 잘 드는 창이 전부였습니다. 짐 싸면서도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건 도망이 아니라 귀환이었으니까요. 이제 우리 둘만의 공간이니까요. 아들놈들에게는 이사했다는 말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놈들도 연락 한 통 없었으니까요. 정적은 오히려 평화였습니다. 첫째 강민호에게서 온 문자 한 줄이 그나마 유일한 연락이었습니다. 엄마, 진짜 계속 30만 원씩 보내드려야 해요? 저희 힘들어요. 그 짧은 한마디가 어떤 차가운 칼날보다 아프게 느껴졌습니다.
그 문자 보며 남편과 저는 웃었습니다. 정말이지. 사람은 쉽게 안 바뀌는구나 싶었습니다. 안 보내면 집 팔아버린다고 다시 으름장을 놓고는 그날부터 놈들 전화를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받아도 소용없으니까요. 그렇게 저희 부부의 진짜 연극이 시작되었습니다. 새 집에 들어온 첫날, 저와 이찬수는 마치 이삿짐 센터 직원처럼 무표정하게 짐을 풀었습니다. 방은 2칸, 작은 부엌에 햇살만이 유일하게 풍족한 집이었죠. 손때 묻은 낡은 가구 몇 개와 그릇 몇 개, 그리고 제 나이를 대신하는 검은 전기밥솥이 구석에 놓였습니다. 남편은 혼자 거실 구석에 앉아 묵묵히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그 모습이 한없이 작고 초라해 보였지만 저도 피곤해서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졌고 이삿짐 냄새가 채 빠지지 않은 방 안은 낯설고 서늘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고요함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여보와 저는 각자 숟가락 하나씩만 꺼내 밥을 먹었습니다. 반찬도 고작 김치 한 접시, 냉동실에서 꺼낸 오징어젓 조금. 그런데요, 그 밥맛이 그렇게 편할 줄 몰랐습니다. 애들 걱정, 손주 걱정, 며느리 눈치 없이 그냥 둘이서 앉아 먹는 밥. 처음엔 어색해서 말 한마디 없었지만 그 침묵조차 평화롭게 느껴졌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집안에 정막이 깔렸고 휴대폰도 조용했습니다. 아들놈들이 연락 한 번 없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이상하게 허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불 꺼진 거실에서 혼자 앉아 커튼을 젖히고 햇살을 마주 보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아들놈들이 문 열고 들어올까, 며느리가 뭐라 할까 조마조마했을 텐데, 이젠 그런 걱정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새로운 습관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아침 일찍 눈을 뜨고 동네 복지관 요리 강좌를 찾아갔습니다. 처음엔 창피했죠. 나이 지긋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저 혼자만 낯설어 서투른 손으로 칼질을 했습니다. 근데요, 수업이 끝나고 칭찬을 받으니까 왠지 속이 뜨뜻해지더군요. 어머님, 손질 잘하시네요. 그 말 한마디가 그렇게 따뜻할 줄 몰랐습니다. 여보도 놀랐는지 그날 저녁 제가 만든 두부조림을 먹으면서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정자야, 이거 내가 했어? 응, 복지관에서 배웠어. 맛있네. 너 원래 이런 요리도 할 줄 알았냐? 당신, 나 몰랐던 게 얼마나 많은 줄 알아? 그 말에 남편도 피식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그렇게 오랜만일 줄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집 앞 작은 카페에도 혼자 가보기로 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누가 볼까, 돈 아깝다 생각했을 텐데, 그날따라 유난히 라떼 한 잔이 맛있었습니다. 창가에 앉아 30분 넘게 앉아 있는데 아무도 저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휴대폰 벨소리도 없고 며느리 카톡도 없고 오로지 제가 앉아 있는 그 자리에서 저만이 저를 바라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이게 여유라는 거구나. 그렇게 속으로 중얼거리며 작은 노트에 오늘 먹은 커피 맛을 적어보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여보에게 자랑하듯 말했습니다. 당신, 나 오늘 카페 갔다 왔어. 혼자서. 남편은 신문을 내려놓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혼자서? 그랬어? 응, 아무도 내 눈치 안 보고 그냥 내가 나한테 커피 한 잔 사준 거야. 남편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고개 끄덕임 속에는
그동안 당신도 참았던 시간이 묻어 있었겠죠. 시간이 지나자 여보도 조금씩 변했습니다. 자기가 먼저 말했습니다. 정자야, 우리 산책 갈까? 산책. 당신이 먼저 걷자고 하다니. 이 동네 공원이 좋더라. 별이 잘 보여. 그렇게 우리는 손을 잡고 공원길을 걸었습니다. 예전엔 돈 벌러 뛰느라 손 한 번 잡을 틈도 없었죠. 그날 밤 우리는 별빛 아래서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 이제부터는 애들 얘기 금지. 그래, 좋아. 우리 얘기만 하자. 우리 둘만. 그 말이 그렇게 편하고 가슴이 따뜻할 줄 몰랐습니다. 이젠 더 이상 아들놈들 전화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휴대폰 벨소리도 무음으로 바꿨습니다. 어쩌다 문자가 와도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돈 얘기일 거고 무슨 부탁일 게 뻔하니까요. 대신 저는 매일 시장에 가서 내가 먹고 싶은 걸 샀습니다. 갖고 싶던 자주색 이불도 새로 샀습니다. 왜 갑자기 이불을 새로 사? 갖고 싶어서. 그래? 잘했다. 그 말 처음 듣는다. 당신 입에서. 그 말에 저는 웃었습니다. 그게 그렇게 이상한 말이었나 싶었습니다. 그동안 갖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해보고 싶은 거, 모두 미뤄두고 산 게 제 인생이었으니까요. 여보와 저는 이제 아침에 커튼을 열고 햇살을 마주보며 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빛이 어쩐지 제 마음까지 따뜻하게 비춰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야 알았습니다. 고요함이 이렇게 사람을 위로하는구나. 이제야 진짜 우리 둘만의 인생이 시작된 거구나. 그렇게 느끼는데 60년도 넘게 걸린 거였습니다. 그날 저는 거울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정자, 잘했어. 이제 내 이름으로 살아. 그 말이 제 입에서 그렇게 담담하게 나올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진심이었습니다. 이삿짐을 정리한 지 한 달쯤 되었을까요? 새 집의 조용함이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이젠 이 집의 모든 것이 저희 둘의 손에 닿고 저희 둘의 리듬으로 움직였습니다. 처음엔 남편 이찬수도 멀뚱히 소파에 앉아 TV만 켜놓고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그 모습이 못내 답답하고 불편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일부러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부엌불도 켜지 않고 국 하나 끓이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이상하다는 듯 주방을 서성이더군요. 오늘 밥 안 해? 응, 오늘부터 각자 알아서 먹자. 왜? 어디 몸이 안 좋아? 아니, 그냥 하기 싫어서. 그 말에 여보가 잠시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혼자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그러더니 다음 날엔 아예 청소기를 꺼내더군요. 제가 일부러 마루에 먼지를 놔둔 걸 알아챘는지 투덜대지도 않고 묵묵히 돌렸습니다. 그 모습이 어색했지만 웃음이 났습니다. 그날부터 여보는 조금씩 변했습니다. 빨래도 혼자 널고 티셔츠를 개키는 법도 유튜브로 배우더군요. 정자야, 이거 이렇게 접는 거 맞지? 응, 잘했네. 내가 해도 되지? 그럼, 당신 손도 사람 손이잖아. 그 말에 여보도 피식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서로 얼굴을 마주보면서 괜히 어색하게 웃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밤이면 둘이 나란히 앉아 조용히 드라마도 보고 시장에 가면 고등어 한 마리 놓고 이거 맛있어 보이지? 응, 오늘 당신이 구워봐. 내가? 아휴, 해볼게. 그렇게 서툴지만 같이 하는 시간이 점점 늘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저 혼자 뛰어다니며 다 했던 일이었죠. 근데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여보도 자연스럽게 냄비 뚜껑을 열고 끓었나? 하고 국물 맛도 보더군요. 그 모습이 그렇게 인간적으로 느껴질 줄 몰랐습니다. 예전에는 남편이란 존재가 돈 벌어오는 사람, 가장의 얼굴로만 생각했습니다. 서로 말이 없고 대화도 없고 저녁이면 술 냄새 풍기고 들어와서는 뉴스만 보고 잠드는 사람. 그게 전부였습니다. 근데요, 지금은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냥 같은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 같은 방에서 숨 쉬고 같은 밥상에 앉아 웃는 사람. 이제야 그 사람의 얼굴을 제대로 보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남편이 저한테 물었습니다. 정자야, 우리 이사 오기 전엔 마지막으로 손 잡은 게 언제였지? 그 질문에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기억이 나질 않았거든요. 너무 오래돼서 그냥 저도 모르게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참 따뜻하더군요. 이제 늦었지? 아니, 늦게라도 잡았으니까 괜찮아. 그날 이후 우리는 가끔 아무 말 없이 손을 잡고 산책을 했습니다. 아들놈들 이름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없으니 오히려 공기도 가벼웠고 밥도 소화가 잘 됐습니다. 남편도 이제는 눈치 없이 소파에 눕지 않았습니다. 아침이면 먼저 커튼을 걷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날씨 좋네. 그래? 참 좋네. 우리 저녁엔 당신 좋아하는 고등어 구울까? 좋지. 그럼 당신이 오늘은 국도 끓여. 에이, 알았어. 그렇게 우리 둘만의 리듬이 생기고 우리 둘만의 공간이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복지관에서 배운 요리를 해도 이젠 남편이 먼저 칭찬합니다. 정자야, 요즘 내 요리 실력 늘었어? 그러니까 당신이 이제라도 내 손맛을 배우잖아. 그럼 내가 요리 학원 다니는 남편이 되어야겠네. 그 대화 속엔 서운함도 비꼼도 없었습니다. 그냥 웃음이었고 여유였습니다. 아들놈들이 그걸 알까 싶더군요. 아니, 몰라도 괜찮았습니다. 이제 그놈들이 제 인생의 중심이 아니니까요. 밤이 되면 둘이 같이 앉아 조용히 TV도 보고 가끔은 남편이 직접 라면도 끓여줍니다. 그 라면 맛이 세상 그 어떤 고급 요리보다 맛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조용히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요즘 당신도 사람 같아. 뭐야? 그럼 그전엔 사람이 아니었냐? 그전엔 그냥 애 아빠, 돈 버는 사람, 그게 다였지. 그래서 이제야 나도 당신 남편인 거냐? 응, 이제야 같이 걷는 사람 같아. 그 말에 남편도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엔 슬픔도 미안함도 후회도 모두 담겨 있었겠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런 감정에 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그냥 사람으로, 동반자로, 우리 둘이서만 살아가는 게 제일 편했으니까요. 그날 이후 저희 부부는 더 이상 자식 얘기, 손주 얘기, 돈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둘만의 이야기, 우리 둘만의 밥상, 우리 둘만의 날씨만 나누며 살았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평화인지 이제야 제대로 느끼고 있습니다. 계절이 몇 번 바뀌고 난 뒤에도 저희 집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휴대폰 벨소리도 초인종도 거실불도 필요 없는 시간들이 이어졌습니다. 아들놈들 가끔 단톡방에 스티커 하나 띄워놓고 명절 때가 되면 잘 지내시죠? 라는 형식적인 문자가 올 뿐이었습니다. 그마저도 저희 부부는
일부러 답장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여보, 이번엔 애들이 추석 인사 문자도 늦었네. 그러게. 그래도 뭐, 올 만큼 온 거지. 그래, 이젠 뭐 기대 안 해. 그 말이 더 이상 서운하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 말에 눈물이 먼저 나왔을 겁니다. 애들이 날 이렇게까지 외면하다니 내가 뭘 잘못했을까? 그런 생각으로 밤새 뒤척였겠죠. 하지만 이젠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사는 거구나 싶었습니다. 사람도 계절처럼 흐르는 거고 내가 아무리 붙잡으려 해도 잡히지 않는 게 사람 마음이라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 예전엔 그렇게 분하고 억울했던 순간들이 이젠 그냥 스쳐가는 바람처럼 지나가 버렸습니다. 정말 희한했어요. 마음이 무겁지도 아프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담했고 홀가분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저는 제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시장에 가서 계란 한 판을 살 때도 정자 아줌마. 하고 불러주는 시장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어찌나 반갑던지요. 그동안 저는 늘 애들 엄마로 불렸는데 이젠 그냥 이정자이었습니다. 그 이름 석자가 이렇게 소중할 줄 몰랐습니다. 남편 이찬수도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스스로 반찬도 하고 혼자 슈퍼도 가고 빨래도 척척 해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말했습니다. 정자야, 내가 요즘 생각해 봤는데, 당신 없으면 나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 되는 줄 알았어? 근데 해보니까 다 되더라. 그러니까 당신도 사람이지. 그동안 내가 너무 혼자 다 하느라 당신을 사람으로 안 봤던 거야. 아니, 나도 너를 그냥 밥 해주는 사람으로만 봤던 것 같아.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웃었습니다. 슬픈 게 아니라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긴 시간 동안 눌러왔던 억울함, 아쉬움, 피로가 모두 녹아내렸습니다. 이제야 정말 부부가 된 것 같았습니다. 부부라기보다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저는 제 시간을 더 많이 가졌습니다. 요리학원은 주 3회로 늘렸고 동네 도서관에도 가서 소설책을 빌려 읽었습니다. 혼자서 카페에도 가고 심지어 작은 여행도 갔다 왔습니다. 혼자 떠난 여행에서 저는 처음으로 혼자 라면도 끓여 먹고 혼자 산길도 걸어보고 혼자 사진도 찍었습니다. 그게 그렇게 자유로울 줄 몰랐습니다. 돌아온 날 남편이 물었습니다. 정자야, 혼자 다녀오니까 어때? 좋더라. 나도 나를 볼 수 있어서. 그럼 앞으로도 가끔 그렇게 해. 너무 애들만 챙기다 보니 너 자신을 놓쳤잖아. 응, 이젠 그럴 거야. 근데 당신도 혼자 카페 가봐. 좋더라. 진짜? 그럼 나도 한번 해볼까? 그렇게 저희 부부는 이제 서로를 누구 엄마, 누구 아빠가 아니라 이정자, 이찬수, 그냥 이름 석자로 불러주기로 했습니다. 정자야, 응, 우리 나중에 늙으면 누구 장례식장도 가지 말고 그냥 둘이서 조용히 산책하면서 끝내자. 좋지. 그럼 당신이 먼저 가도 나 원망 안 할게. 그래? 나도 안 할게. 그 말이 어찌나 가슴 따뜻하게 들리던지요. 그건 서러움도 분노도 아닌 그냥 담담한 인간의 마음이었습니다. 그 후로도 아들놈들은 한 달에 한 번 스티커 하나, 명절에 문자 한 줄만 보내왔습니다. 그마저도 기계적으로.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정도면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보와 저는 같은 방에서 다른 꿈을 꾸는 부부가 아니라
같은 길을 걸으며 같은 풍경을 보는 사람으로 살아갔습니다. 그게 그렇게 편하고 든든하고 행복한 줄 몰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여보에게 말했습니다. 나 지금 진짜 살아있는 것 같아. 그래? 나도 그래? 이렇게 늦게 철이 들어서 다행이야. 늦어도 괜찮아. 그래도 살아있을 때 알았으니까. 그날은 오랜만에 여보와 둘이서 웃으며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 손길이 따뜻했습니다. 자식들 손보다 손주들보다 더 따뜻했습니다. 그건 서로가 사람으로서 서로를 바라봐준 손길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이제야 내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아내도 아닌 그냥 이정자로. 그리고요. 그게 참 행복하더군요. 오늘의 사연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사연자분께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리고 구독을 누르시면 여러분께 내일 좋은 소식이 찾아올 거예요. 그럼 다음 사연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빠, 제가 요즘 관심 있는 게 있는데요. 진짜 괜찮은 거예요. 처음엔 그냥 흘려들었습니다. 워낙 민우가 무언가에 꽂히면 말을 많이 하는 편이었으니까요. 뭔데? 제가 물었죠. 코인인데요. 요즘엔 그냥 비트코인 이런 게 아니라 신기술 기반으로 만들어진 진짜 프로젝트들이 많아요. 이번에 아는 형이랑 들어간 게 있는데 초기에 들어가면 최소 5배는 확실하대요. 말을 들으면서 제 안에 뭔가 무겁게 가라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아는 형, 초기 진입, 5배 수익이라는 말들. 전에도 여러 번 들었던 말이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는지도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우야, 너 지금 나한테 투자해 달라고 말하려는 거냐? 민우는 잠깐 말을 멈추더니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혹시 아빠가 관심 있으시면 뭐 같이 보면 좋지 않을까 해서요. 곁에 앉아있던 서윤도 말에 덧붙였습니다. 요즘은 진짜로 젊은 사람들이 부자 되는 길이 그런 거예요. 아버님, 은행 이자 넣어봐야 뭐 하겠어요. 그 말에 저는 숟가락을 놓고 손을 깍지 낀 채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요? 사연자 정혜철님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오늘의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사연 들으시기 전에 구독을 누르시면 건강과 평안을 얻게 되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정혜철입니다. 이제야 제 이름을 이렇게 또박또박 밝히게 되는 이유는 그동안 참 많은 일들을 참으며 살아왔고 이제는 그 이야기를 누구에게라도 들려주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평생을 교단 위에서 살았습니다. 20대에 처음 중학교에 발령을 받아 교무실 구석 책상에 앉았을 때 교무실 선배 선생님들보다 더 작게 말하고 더 천천히 걸었던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학생들 이름도 잘 외우지 못한 채 출석부를 덜덜 떨며 부르던 그 시절. 칠판 앞에만 서면 손이 떨리고 목이 바싹 마르던 시절을 견디며 하나둘 아이들과 눈을 마주치고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 뒤에 숨은 사연들을 알아가기 시작하면서 저도 선생이라는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아이들 이름을 부르고 시험지를 채점하고 학부모 전화를 받고 졸업식과 입학식을 수십 번 치르다 보니 어느새 40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긴 세월 동안 국어교사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가끔은 시 수업 시간에 마음을 열고 읊조리는 학생이 반가웠고 소설 속 인물에 감정이입하며 울먹이던 아이들이 안쓰럽기도 했고 맞춤법 하나 못 잡는 친구에게 애정을 담아 밑줄을 그어주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무던히도 교단을 지켰습니다. 그러는 사이 제 옆에는
윤명자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제 아내이자 친구이며 버팀목이 되어준 사람이었습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저는 이 길을 끝까지 걸어올 수 없었을 겁니다. 그 사람은 늘 조용했습니다. 제가 시험지 더미에 치여 밤늦게 들어오면 말없이 전기장판을 미리 켜두었고 학부모 상담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혼잣말처럼 이제 그만두고 싶다고 말하면 그러면 쉬어라고 단 한마디만 건넸습니다. 말은 적지만 행동이 모든 것을 대신해주는 사람. 그게 제 아내였습니다. 정년퇴직이라는 말은 참 이상합니다. 오래 기다려온 것 같으면서도 막상 다가오면 낯설기 짝이 없습니다. 마지막 날 아침, 제가 양복을 꺼내 입고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드디어 그만두는구나. 정말 그만두는 거야. 학교로 가는 길은 평소보다 더 조용하게 느껴졌습니다. 교문을 지나며 아직 교복도 덜 맞은 신입생들이 쪼르르 뛰어가는 모습을 보며 한참을 멈춰 서 있었습니다. 저 아이들 사이를 걸으며 출근한 지 40년. 교장실에서 간단한 퇴임식을 마치고 나오자 몇몇 동료 선생님들이 눈물을 참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정 선생님, 이제 좀 쉬세요. 그 말이 그렇게 낯설고 아프게 들릴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조용히 교무실 책상을 정리한 뒤 학생들 책상 하나하나를 만져보며 빈 교실을 둘러봤습니다. 지금은 아무도 없지만 언젠가는 이 자리에서 울고 웃던 아이들이 제 이름을 떠올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한참 동안 교실 문 앞에서 떠나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방은 가벼웠지만 마음은 묵직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일터가 없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이렇게 두려운 일일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현관문을 열자 아내 윤명자가 화난 얼굴로 말했습니다. 여보, 수고했어요. 고생 많았어요. 식탁 위엔 조용히 차려진 밥상이 있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나물 반찬 몇 가지와 뜨끈한 된장찌개, 그리고 생선구이. 화려하진 않았지만 제가 퇴직하는 날을 위해 하루 종일 준비했을 그녀의 마음이 온 방 안에 가득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앉아 밥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이게 뭐야? 왜 이렇게 많이 했어? 당신 이제 집에만 있을 건데 밥이라도 잘 먹어야지. 웃으며 대답하는 그 얼굴을 보며 저는 그제야 마음이 놓였습니다. 퇴직 다음 날부터 저는 신문을 정독하고 커피를 천천히 내려 마시고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시간은 여전히 흐르는데 할 일이 없다는 것이 이렇게 생소할 줄이야. 며칠 뒤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여행 좀 다녀볼까? 그래, 이제는 우리 둘만의 시간을 좀 가져야겠지요. 그렇게 아내와 둘이서 여행지를 찾아보기 시작했을 무렵 뜻밖의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민우와 나영, 그러니까 저희 아들과 딸이 부쩍 연락을 자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아빠, 이제 시간 많으시죠? 라는 질문에서 시작됐습니다. 퇴직하셨으니 우리랑 밥 한번 먹어요. 엄마랑 같이 영화 보러 가실래요? 요즘 물가가 올라서 힘들죠? 도와드릴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분명 겉으론 다정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그 안에 숨어 있는 다른 무언가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묘한 불편함. 제가 벌어놓은 돈과 지금 살고 있는 집, 앞으로 받을 연금에 대한 질문들이 우연인 듯 자연스레 섞여 나왔습니다. 윤명자도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민우 목소리 어쩐지 급해 보이지 않았어요? 나영이도 사업 얘기 자꾸 꺼내는 게 좀 이상해. 저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그냥 우리가 돈으로만 보이는 건 아닐까? 아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는 아직은 확신할 수 없지만 분명히 뭔가 달라지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잘해주는 건 고마운 일이지만 그 속에 계산이 숨어 있는 건 아닌지 그런 의심을 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부터 저희 부부의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걸까? 아니면 새로운 시련이 다가오는 걸까? 아직은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았지만 저는 단단히 마음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노후는 우리가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점점 또렷해졌습니다. 며칠이 지나지 않아 아들 민우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목소리는 밝고 가벼웠습니다. 아빠, 이번 주에 시간 괜찮으세요? 저희 주말에 잠깐 들러도 돼요? 반가운 마음이 없었다고 하면 거짓말입니다. 그래도 내 자식이니까요. 그러나 목소리 끝에 묻어나는 어떤 용건 있는 사람의 말투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 시간 있다. 같이 저녁이나 먹자. 그 주 토요일 민우는 아내 서윤이와 함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자 양손에 쇼핑백을 들고 활짝 웃으며 인사를 했습니다. 엄마, 아빠, 오랜만이에요. 거실로 들어온 둘은 익숙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민우는 손에 들고 온 과일을 식탁에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퇴직하신 거 축하드려요. 요즘 진짜 편하시죠? 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뭐 할 일이 없으니까 몸이 좀 심심하긴 하더라. 그날 저녁은 평소처럼 식탁을 차리고 조촐하게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다 마칠 무렵 민우가 슬그머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빠, 제가 요즘 관심 있는 게 있는데요. 진짜 괜찮은 거예요. 처음엔 그냥 흘려들었습니다. 워낙 민우가 무언가에 꽂히면 말을 많이 하는 편이었으니까요. 뭔데? 제가 물었죠. 코인인데요. 요즘엔 그냥 비트코인 이런 게 아니라 신기술 기반으로 만들어진 진짜 프로젝트들이 많아요. 이번에 아는 형이랑 들어간 게 있는데 초기에 들어가면 최소 5배는 확실하대요. 말을 들으면서 제 안에 뭔가 무겁게 가라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아는 형, 초기 진입, 5배 수익이라는 말들. 전에도 여러 번 들었던 말이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는지도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우야, 너 지금 나한테 투자해 달라고 말하려는 거냐? 민우는 잠깐 말을 멈추더니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혹시 아빠가 관심 있으시면 뭐 같이 보면 좋지 않을까 해서요. 곁에 앉아있던 서윤도 말에 덧붙였습니다. 요즘은 진짜로 젊은 사람들이 부자 되는 길이 그런 거예요. 아버님, 은행 이자 넣어봐야 뭐 하겠어요. 그 말에 저는 숟가락을 놓고 손을 깍지 낀 채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런 소리 나한테는 꺼내지도 마라. 내가 번 돈으로 내가 해. 나는 내 돈 어디에 쓸지 내 허락 안 받을 테니까 너도 나한테 기대지 마라. 순간 민우는 얼굴이 굳었고 서유는 물컵을 들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분위기가 어색하게 가라앉은 채 두 사람은 얼마 지나지 않아 일어났습니다. 다음에 또 올게요, 아빠, 엄마. 그래, 잘 가거라. 문이 닫히고 나서 아내 윤명자가 말했습니다. 역시나 그냥 오진 않더니.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시작인 것 같아. 하나둘씩 뭘 요구하겠지?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이틀 후엔 딸 나영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는 밝았지만 말투는 조금 뭔가 꾸미고 있는 사람 같았습니다. 엄마, 아빠, 저희 이번 주말에 시간 괜찮으세요? 저녁이라도 같이 먹어요. 저희는 한 번에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딸이니까요. 마음 한켠은 또 다른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일요일 저녁 나영과 현수가 집으로 왔습니다. 식사 내내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습니다. 그러다 밥을 다 먹고 차를 마시던 중 나영이 말을 꺼냈습니다. 아빠, 요즘 부동산 쪽 이야기 들으셨어요? 이번에 충청도 쪽에 개발 들어가는 부지가 있는데 진짜 땅값이 심상치 않게 오를 거래요. 거기 제 친구 오빠가 관련된 쪽에서 일하거든요. 말하는 투가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딱 민우가 코인 이야기할 때의 그 눈빛과 말투. 현수는 조용히 있다가 덧붙였습니다. 장인어른, 요즘은 땅이 답이래요. 이번 기회에 한번 고려해 보시면. 제가 그 말에 손을 들어 말을 끊었습니다. 그만해라. 너희 둘이 무슨 말 하려고 온 건지 뻔히 안다. 하지만 내 돈은 그런 데 쓰려고 있는 게 아니다. 나영은 당황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아니, 아빠, 그냥 괜찮은 정보니까 말씀드린 거예요. 결정은 아빠가 하시고. 제가 한숨을 길게 내쉬고 아내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아내는 조용히 머리를 끄덕였습니다. 나영아, 아빠 말씀 맞아. 그건 우리가 판단할 일이야. 너희가 굳이 그런 제안까지 안 해도 돼. 현수는 멋쩍은 얼굴로 웃더니 말했습니다. 그냥 참고하시라는 거예요. 오해는 마세요. 그날도 두 사람은 어색하게 웃으며 집을 나섰습니다. 차갑게 식은 커피잔만이 거실에 남겨졌습니다.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로 마음 단단히 먹어야겠어요. 제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제부터는 더 이상 부드럽게 넘기면 안 돼. 그날 밤 저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식은 자식이고 노후는 노후다. 이 둘은 결코 같을 수 없다. 다음 갈등이 언제 닥쳐올지는 몰랐지만 준비는 이미 시작되어야 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그렇게 서로의 눈을 보며 단단히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며칠 동안은 잠잠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전화 한 통, 문자 하나 오지 않았습니다. 아내와 저는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조용히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서운한 마음은 둘째치고 참 허탈하다는 기분이 더 컸습니다. 아무리 자식이라지만 본색이 드러난 뒤에는 저리도 쉽게 돌아서는구나 싶은 생각이 드니까요. 그러나 그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쯤 지나 다시 민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전화를 받자마자 민우는 본론부터 꺼냈습니다. 목소리는 예전보다 더 조심스럽고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아빠,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 코인 건인데요. 이번에 마지막 기회가 하나 생겼어요. 며칠 안에 들어가야 해요. 아빠 명의로만 계좌 하나 만들면 돼요. 돈은 제가 갚을게요. 보장된 수익이에요. 제가 웃음 섞인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민우야,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아빠, 진짜 좋은 기회예요. 이건 그냥 넘어가면 손해예요. 믿을 만한 쪽이에요. 나중에 몇 배가 되면 제가 갚고도 남아요. 내 이름은 어디다 쓰려고? 계좌 만든다는 건 결국 내 명의로 돈을 넣겠다는 거잖아. 그건 그냥 형식일 뿐이에요. 실질적으로는 제가 책임질게요. 그런 소리 그만해라.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민우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투가 바뀌었습니다. 아빠, 왜 그렇게까지 단호하세요? 저 믿지도 않으세요? 그 한마디에 제 속이 뒤집혔습니다. 믿지 않아서가 아니었습니다.
믿는 아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무모하게 구는 걸 막고 싶었던 겁니다. 믿는다. 너를 믿기 때문에 말리는 거다. 내가 도와주면 내가 정말 잘 될 거라고 생각하냐? 그 돈 번다고 해서 내 인생이 바뀔 것 같아? 민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알겠어요. 한마디만 남기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저녁 나영에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아빠, 이번 주에 저녁 식사 괜찮으세요? 우리는 애써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였고 며칠 뒤 나영과 현수를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엔 분위기가 더 묘했습니다. 현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장인어른, 땅 이야기 다시 드릴게요. 저희도 고민 많이 해봤는데요. 장인어른 이름으로 투자하면 세금 부분도 유리하고 차익도 기대 이상이에요. 나중에 정리되면 현금도 크게 돌아옵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아무 말 없이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현수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희도 모은 돈이 있긴 한데요. 조금 부족해서요. 장인어른께서 5천 정도만 도와주시면 나중에 이자까지 얹어서 다 드릴게요. 그 순간 나영이 눈치를 보며 말을 덧붙였습니다. 아빠, 이번 건 진짜야. 이건 투자라기보단 기회예요. 우리 믿어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목구멍까지 치밀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고개를 들어 아내를 한번 바라봤습니다. 윤명자도 조용히 제 손등을 잡았습니다. 단호해야 할 순간이라는 걸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했습니다. 그만해라. 너희가 지금 어떤 말을 하는지 스스로도 알고 있겠지. 하지만 우리는 그런 돈 없다. 있어도 너희에게 줄 생각은 없다. 우리 돈은 우리가 노후에 쓸 거다. 나영의 얼굴이 확 굳어졌습니다. 현수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거실에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아빠,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잖아요. 그렇게까지 하게 만든 건 너희다. 제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아빠, 서운해요. 서운하면 어쩔 건데? 자식이라서 부모한테 돈 요구하는 게 당연한 일이야? 나영은 입술을 깨물었고 현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희 가볼게요. 그래, 잘 가라. 문이 닫히고 나서도 한참 동안 우리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잘한 거지? 응. 잘했어. 지금 안 끊으면 계속 줄줄이 엮일 거야. 그날 이후로 민우와 나영 둘 다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명절이 가까워 오는데도 아무런 말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명절 전날 바빠서 이번엔 못 갈 것 같다는 문자만 덩그러니 왔습니다. 전화 한 통 없이 문자 하나. 아내는 며칠간 말이 없었습니다. 자식이라는 게 낳아서 키운다는 게 도대체 뭔가 싶었겠지요. 그 눈빛을 보며 제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뭘 잘못한 것 같아? 아니, 아무 잘못 없어. 우리는 정당했어. 단지 기대를 접는 게 서툴렀던 것뿐이야. 이제 알았잖아. 이젠 다르게 살자. 그래, 이제 우리만 생각하자. 그날 밤 우리는 거실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자식들의 눈치를 보며 살지 않겠다는 다짐을 서로의 눈빛으로 확인했습니다. 누군가는 우리를 야박하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희는 너무 오래 내어주며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더는 무너지지 않으려는 선택을 한 것뿐입니다. 그날 이후 저와 아내는 진지하게 고민에 들어갔습니다. 민우와 나영에게 단호히 선을 그은 후
둘은 어느새 연락을 점점 줄였고 전화 한 통, 안부 한마디 없이 지낸 날이 한 달을 넘겼습니다. 기껏해야 명절이 다가와도 이번엔 회사 일이 많다는 문자가 끝이었고 그나마도 기계적인 문장처럼 보였습니다. 처음엔 그 침묵이 섭섭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 고요함이 오히려 평온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조심스러웠던가요? 무슨 말을 해도 혹시 돈 이야기로 이어지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을 거둘 수 없었던 나날들. 그런 불편함 없이 아내와 조용히 차를 마시고 산책을 나설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엔 늘 불안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대로 계속 두고 보면 언젠가는 또다시 뭔가를 요구하러 올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자식들이 말하는 지금은 힘들다는 말은 단지 타이밍이 안 맞을 뿐이라는 뜻이고 기회만 생기면 다시금 손을 벌릴 준비를 하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기대할 여지 자체를 없애기로요.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여보, 우리 그냥 망한 척 하자. 아내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뭐라고? 그냥 퇴직금 다 날리고 지금 있는 집도 대출로 허덕이고 있다고 하자. 진심이야? 응. 이제 우리한테 기대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돼.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어. 아내는 잠시 생각에 잠겼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게 우리가 살 길이면 그렇게 하자. 다음 날 저는 일부러 은행에 갔습니다. 가지고 있던 예금 일부를 적금으로 돌리고 잔액이 1천만 원 이하로 보이게 계좌를 정리했습니다. 집도 대출금이 많은 것처럼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꼼꼼하게 계획적으로 마치 정말로 벼랑 끝에 선 사람처럼요. 그 주말 민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랜만에 연락이 왔다는 게 반가웠는지 민우는 애써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아빠, 무슨 일이세요? 집에 잠깐 들렀으면 좋겠다. 무슨 일 있으세요? 그냥 얘기 좀 하자. 민우와 서유는 그날 오후에 집에 왔습니다. 식탁에 앉아 차를 한 잔씩 따라주고 나서야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민우야, 사실은 너희한테 그동안 숨긴 게 있다. 민우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숨긴 거요? 제가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퇴직하고 얼마 안 돼서 지인이랑 같이 투자했던 게 있었는데 결국 다 날렸어. 서윤이 눈을 동그랗게 떴고 민우는 당황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아빠, 무슨 투자요? 주식 비슷한 거였는데 확신이 있었지? 근데 틀렸어? 퇴직금, 적금, 예금 다 깨졌고 지금은 집 하나 남은 건데 그것도 대출이 꽤 있어. 민우와 서윤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서윤이 입을 떼었습니다. 그럼 지금 생활은 어떻게 하세요? 빠듯해. 다음 달 생활비도 사실 좀 막막하고. 제가 일부러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사실 속으로는 손이 떨릴 정도로 불편한 말이었지만 더 이상 이대로 끌려다니며 살 수는 없다는 생각이 더 컸습니다. 민우는 주먹을 쥐었다 펴며 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려고요? 너희가 조금만 도와줄 수 있으면 좋겠다. 매달 100만 원씩만이라도. 말이 끝나기도 전에 민우는 말을 끊었습니다. 아빠, 저희도 지금 사정이 진짜 안 좋아요. 대출도 있고 애 교육비도 만만치 않고. 서윤도 거들었습니다. 사실 저희도 카드 돌려막기 하고 있어요, 아버님.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시리다 못해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침착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럴 줄 알았다. 괜히 미안하구나.
민우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아빠, 우리가 나중에 여유 생기면 꼭 도와드릴게요. 지금은 진짜 힘들어요. 응, 괜찮다. 민우 부부가 돌아가고 나서 아내는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나 왜 이렇게 마음이 허할까? 그래도 알았잖아. 본심을. 다음 날은 나영에게 연락했습니다. 역시 같은 방식이었습니다. 나영아, 사실 엄마랑 나 지금 좀 많이 어렵다. 왜요? 무슨 일인데요? 퇴직금도 날리고 집도 대출에 생활비도 부족하다. 혹시 너희가 한 달에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을까 싶어서. 나영은 조용히 있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미안해요. 우리도 지금 여유가 없어요. 현수 오빠도 요즘 회사 힘들고 저도 줄줄이 빠듯하고요. 저희한텐 감당이 안 돼요. 그래? 힘든 거 안다. 이해해. 전화를 끊고 나니 아내가 제 옆에 와서 앉았습니다. 둘이 말없이 마주 앉아 있다가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이젠 됐다. 응, 이젠 됐어. 그날 밤 저희는 말없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서글프지만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기대라는 이름의 끈을 완전히 잘랐기 때문입니다. 그 끈이 얼마나 무겁고 질기던 것이었는지를 이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민우와 나영, 그 아이들 부부가 떠나간 그날 이후로 집은 이상하리만치 조용했습니다. 아니, 그 조용함이 오히려 평온처럼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전화도 없고 문자도 없고 말도 없었습니다. 그전까진 한 달에 한두 번쯤은 연락이 오던 자식들이 어느 순간부터 흔적조차 남기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며칠을 핸드폰을 손에 들고만 있었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을 알림창을 바라보며 조용히 숨을 내쉬는 모습이 눈에 밟혔습니다. 하루는 아침밥을 먹다가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혹시 우리가 너무 심하게 한 건 아닐까? 제가 젓가락을 놓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심하게 한 게 아니라 당연한 선택을 한 거야. 다만 그 당연함에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뿐이지. 그 말을 하고 나서도 마음이 편한 건 아니었습니다. 자식들과의 인연이란 건 그렇게 쉽사리 끊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하지만 거꾸로 생각해보면 우리가 끄는 게 아니라 그들이 먼저 뿌리를 뽑고 떠난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더 이상 아무 기대도 하지 않기로 마음먹자 마음은 오히려 덤덤해졌습니다. 저희 부부는 그날 이후 한 번도 먼저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번호부에 등록된 번호들이 무용지물이 되는 날이 오리라곤 생각하지 못했지만 어쩌면 이제서야 진짜 우리만의 시간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기도 했습니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집에 머무는 것 자체가 자식들에게 여지를 주는 건 아닐까 하고요. 어디 가서 살고 있는지 알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공간, 부르면 나와줄 거라 믿는 거리. 그런 가능성 자체를 없애버려야겠다는 생각이 점점 확실해졌습니다. 아내도 같은 생각이었는지 어느 날 조용히 제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사 가자. 그 한마디가 그렇게 시원하게 들릴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 이 집 이젠 너무 넓어. 둘이 살기엔. 맞아. 그리고 너무 많은 일이 있었잖아. 이제는 진짜 새 시작이 필요해. 그때부터 저희는 본격적으로 이사를 준비했습니다. 복잡하고 크기만 한 지금의 집을 벗어나 조용하고 작지만 따뜻한 공간으로 옮기자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부동산을 몇 군데 돌며 작은 평수의 아파트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방이 2개 있고 병원과 시장이 가까운 위치,
지하철역에서 너무 멀지도 않고 공원이 근처에 있는 동네.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조용히 살아갈 수 있는 조건들만 따졌습니다. 며칠 뒤 마침내 마음에 드는 집을 하나 찾았습니다. 아파트라기보단 작은 빌라에 가까웠지만 햇살이 잘 들고 이웃들도 조용하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낯선 동네였기 때문에 저희를 아는 사람도 찾아올 사람도 없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사하는 날 아내는 마지막으로 거실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손때 묻은 식탁, 세월이 느껴지는 소파, 그리고 아이들이 자랐던 방. 그 공간 하나하나에 눈길을 머물며 말없이 인사하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후회는 없어? 제가 물었습니다. 아내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후회는 안 해. 다만 좀 허전하네. 허전한 건 익숙해지면 그뿐이야. 이제 우린 우리만 보면 돼. 짐을 트럭에 다 실은 후 문을 잠그고 열쇠를 내려놓는 순간 저는 심장이 이상하게 쿵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그건 집에 대한 애착이라기보다 이제 진짜 끝났구나 하는 감정이었습니다. 새 집은 작고 조용했습니다. 가구도 필요한 것만 남겼습니다. 거실엔 작고 낮은 테이블 하나, 아내가 직접 바느질해 만든 커튼이 창문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베란다에는 작고 낡은 화분 몇 개가 자리 잡았습니다. 그 화분들 속에서 싹이 다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이면 아내는 따뜻한 차를 우리고 저는 신문을 펼쳐놓고 천천히 읽었습니다. 창밖으론 공원의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조용하니까 좋지? 응, 이게 진짜 사는 거지. 아무도 우리를 찾지 않았고 그 누구도 우리가 어디 사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우리에겐 자유였고 그 고요함이 오히려 안정감으로 다가왔습니다. 가끔씩 핸드폰에 민우나 나영의 이름을 찾아본 적도 있었지만 저는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기대가 없는 만큼 실망도 없었고 의무가 없으니 감정의 낭비도 없었습니다. 아내와 저는 매일 공원을 산책하며 이야기했습니다. 사소한 일상, 예전의 추억, 요즘 보는 드라마까지 누가 들으면 별것 아니라고 할 대화였지만 그것들이야말로 진짜 삶의 조각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정말 우리만 생각하자. 저는 그 말에 대답했습니다. 그래? 더는 누구도 신경 쓰지 말자. 우리 둘만의 계절이니까. 그날 저녁 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진짜 독립이네. 아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늦게 온 독립이지만 더 단단한 독립이야.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선택이 결코 잘못되지 않았다는 걸. 뒤늦게 찾아온 자유였지만 그 자유만큼 값진 것은 없었습니다. 새 집에서 맞은 첫 아침, 창밖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부드럽게 이불 위를 스쳤습니다. 아내는 벌써 일어나 작은 부엌에서 따뜻한 차를 우리고 있었습니다. 좁지만 단정한 주방, 마주보며 앉을 수 있는 작은 식탁, 그곳에 앉아 마시는 차 한 잔이 이전 어느 날보다도 훨씬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여보, 오늘은 뭐 할까? 아내는 눈을 가늘게 뜨며 웃었습니다. 베란다 화분 정리 좀 하자. 지난번 이사 올 때 옮겨놓기만 하고 손도 못 댔잖아. 점심을 먹고 나서 우리는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이사 올 때 함께 가져온 화분들은 그동안 손길을 받지 못해 흙이 메말라 있었습니다. 하나씩 흙을 갈아주고 새 모종 흙을 섞고
마른 잎은 잘라냈습니다. 아내는 싹이 올라오기 시작한 민트 화분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이거 봐, 살아있었네. 그러게. 마른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나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그런 건 아닐까 하고요. 그동안 마음이 너무 메말라서 죽은 줄 알았지만 다시 살아날 수 있었던 건 서로의 온기를 놓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하루하루를 단순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보냈습니다. 아침엔 동네 공원으로 산책을 나가고 오후엔 도서관에 들러 책을 빌리고 저녁엔 조용히 서로 마주보며 차를 마셨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올해는 여행 한번 가볼까? 좋지. 어디 가고 싶은 데 있어? 예전부터 가보고 싶었던 데 있잖아. 통영. 아직 못 가봤잖아. 그래? 조용한 바닷가 걸으면서 굴국밥 한 그릇 먹으면 딱이겠다. 말만 꺼냈을 뿐인데 왠지 마음속에서부터 설렘이 피어올랐습니다. 자식들의 결혼식 준비를 위해, 명절 음식 장만을 위해, 그 외 모든 걸 자식들을 위해만 써왔던 인생에서 처음으로 우리 둘만을 위한 계획을 세운다는 게 이렇게 특별한 일일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순간은 늘 방해받기 마련입니다. 통영으로 가기 일주일 전 핸드폰에 낯익은 이름이 떴습니다. 정민우. 그 순간 아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둘 다 알았습니다. 이런 시기에 갑자기 연락이 온 이유는 그리 단순하지 않을 것이라는 걸. 전화를 받자 민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잘 지내시죠? 그래? 무슨 일 있냐? 아니요, 그냥 연락도 못 드리고 그런데 혹시 시간 좀 되세요? 무슨 일인데? 민우는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습니다. 사실 저희 카드값이 연체돼서요. 지금 이자율도 너무 올라서요. 은행에서도 대출이 쉽지가 않아서 혹시 조금만 보태주실 수 있을까 해서요. 저는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공원에서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며 웃고 있었고 햇살은 화분 위에 조용히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민우야, 미안하다. 우리 지금도 생활비 빠듯하고 더는 도와줄 수 없어. 아빠 딱 이번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진짜 급해서 그래요. 저희도 곧 갚을 수 있을 거예요. 정말이에요. 목소리는 간절했지만 저는 더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민우야, 내가 어려운 건 알지만 우리도 이제는 우리 삶을 살아야 할 때다. 이전에도 말했지? 우리는 너희한테 줄 돈이 없어. 그리고 앞으로도 줄 생각도 없다. 민우는 한참을 말없이 있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죄송해요. 그래? 몸 건강히 지내라. 전화를 끊고 나서 아내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잘했어. 이제 진짜 끝난 거야. 응. 이젠 정말 우리 둘만 보면 돼. 그날 밤 우리는 여행 가방을 꺼내 하나씩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속옷 두어 벌, 얇은 가디건, 걷기 좋은 운동화, 그리고 통영에서 쓸 간단한 지갑과 손수건. 짐을 싸면서 아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이런 거 진짜 오랜만이다. 그러게. 몇십 년 만이지? 거울 앞에 서서 모자를 고쳐 쓰는 아내를 보며 저는 처음 연애하던 시절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지만 서로 하나하나 만들어가던 그 시절. 지금 우리가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여행 전날 밤 아내와 함께 베란다에 나가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무수히 떠 있었고 바람은 서늘하지만 상쾌했습니다. 아내가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진짜 우리만을 위해 살아야 해. 그래? 이제는 절대 누구한테도 휘둘리지 말자.
우리는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엔 시간이 남긴 주름이 가득했지만 그 주름 속엔 수십 년을 함께한 믿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속으로 또박또박 새겼습니다. 기대는 끝났고 후회는 없다. 앞으로는 오직 이 사람과의 남은 시간만을 소중히 살겠다. 오늘의 사연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사연자분께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리고 구독을 누르시면 여러분께 내일 좋은 소식이 찾아올 거예요. 그럼 다음 사연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